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 사자는 200화 촉기원장입니다. 붙을 촉 또는 무리속이라고도 하죠. 귀이, 담원, 담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자를 번역하면은 담장에도 귀가 붙어 있다가 되겠습니다. 이 말인즉 아무리 비밀스러운 말이라도 누군가가 듣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유황이 포사에게 은밀하게 말한 내용을 누군가 듣고 신호의 귀로 흘러들어가 결국 서주가 멸망하게 된 고사를 그린 것이라 지난해 말씀드렸습니다. 비슷한 의미의 사자로는 양진사지가 있습니다. 당나라 아동교육서인 몽고에 양진사지에 대한 일화가 나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한 때 양진이라는 지위가 높은 관리가 있었습니다. 양진은 매우 청렴하여 재물에 관심이 없었으며 명예를 소중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식들도 가난하게 자라나 거친 음식을 먹고 탈 것도 없이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 그가 동네 태수로 부임하게 되어 창업을 지나면서 하룻밤 묵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창업에는 그가 형주 자사로 있을 때 청거한 왕밀이라는 자가 현령으로 재임하고 있었습니다. 양진이 하룻밤 거하게 되자 왕밀은 야밤에 검 10건을 가지고 숙소로 와서 양진에게 바칩니다. 그러자 양진이 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인지군, 군, 부지고인, 하야. 나는 자네를 아는데 자네는 나를 모르니 어찌 된 것인가? 모야 무지자, 늦은 밤이라서 아는 자가 없습니다. 천지, 신지, 아지, 자지, 하이 무지. 하늘이 알고 귀신이 알고 내가 알고 자네가 아는데 어찌 아는 자가 없다 말하는가? 이에 왕밀은 심히 부끄러워 물러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늘이 알고 귀신이 알고 내가 알고 당신이 안다는 이 사지는 세상에 감출 수 있는 것은 결코 없다는 말로 널리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 양진사지 또는 이 진외사지라고 부르죠. 이 사지를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붙을 촉 또는 이 무리 속 또는 이 따를 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는 구성이 꼬리 밑자에 이 애벌레 촉자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꼬리 미는 여기 트럭 모와 위에 축을 시의 합자죠. 각 골자를 보면은 사람이 서 있고 이 엉덩이에 꼬리털을 매단 모습입니다. 꼬리에 털을 매단 이유로는 사냥꾼이 사냥을 위해 사냥감의 흉내를 내기 위해서라는 말도 있으며 석기시대에는 부족마다 거목이나 동물 등을 신성시하는 이런 토테미즘이 있었으며 그러한 동물을 숭배하여 흉내내어 교감하려는 모습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검문자형은 이 손에 꼬리털을 들고 이 엉덩이에 붙이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재밌는 점은 이 사람의 이 형태가 고개를 숙인 이 꼬리파와 닮아 있다는 점입니다. 이 자형이 꼬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꼬리파와 비슷하게 변형시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꼬리파는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은 것을 나타낸 이 골업의 이 구성자에서 파생된 자형입니다. 하지만 이 자는 나중에 또리를 튼 뱀의 꼬리를 닮았다 하여 꼬리파로 불리워지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이 고을업은 왕에게 봉업을 하사받는 신하를 그린 자형이 되겠습니다. 전국시대의 문자를 보면 이 사람의 모습이 시체를 뜻하는 이 죽을 시자를 닮아 있습니다. 이는 시체 위로 이 트롯으로 이렇게 덮은 형태로 보기도 합니다.
이 형태가 소전에 이어져 오늘날의 자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형은 꼬리라는 뜻이 있고 그 꼬리는 다시 이 끝, 뒤, 뒤따르다, 뒤를 밟다로 그 의미가 확장이 됩니다. 또한 이 건문에서 보이는 것처럼 사람이 이렇게 장식하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어 예쁘게 꾸미다는 의미로서 아름다운 모양, 곱다, 예쁘다는 뜻도 있습니다. 애벌레 촉은 일전에 한번 설명이 있었지만 이 나방 혹은 이 나비류의 큰 애벌레를 그린 자형이 되겠습니다. 나비 애벌레의 특징은 새를 피하기 위해 그 새의 천적인 뱀의 눈을 가진 무늬를 이렇게 머리 쪽에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애벌레 촉의 각골 자형을 보면은 이 큰 눈이 모사되어 있습니다. 건문에서 이 촉은 애벌레임을 확실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 아래에 이 벌레 충자가 들어가 있죠. 소재는 다시 이 눈목자 아래 이 오목한 지형에 이 벌레가 고립된 형태로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애벌레 촉은 삼국시대에 고립지형인 익주를 근거지로 삼은 촉나라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붙을 촉은 이 무리속 또는 따를주로도 불리는데요. 이 꼬리미와 애벌레 촉이 결합된 형태로서 소나 말의 몸에 이 달라붙는 이 쇠팔이나 말파리 떼를 의미합니다. 이들 이 파리떼들은 가축의 몸에 들러붙어서 피를 빨아먹고 먹는데요. 그래서 몸에 착 달라붙는다 하여 붙을 촉으로 불립니다. 또한 얘들은 한 마리가 아닌 떼를 지어 가축 주변을 맴돌기 때문에 무리, 거느리다는 의미도 있어서 이때는 무리 속으로 불립니다. 보통 이들 파리떼를 쫓기 위해서 이 소가 이 꼬리를 보통 많이 휘젓죠. 그런데도 얘들은 악착같이 쫓아다니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는 이 쫓아다니다, 따라다니라는 뜻이 있어서 이 따를 주로도 불리웁니다. 다음 자는 귀자입니다. 귀자는 귀를 그린 상형문자입니다. 입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적극적 수단이라면 귀는 다른 이의 의견을 듣는 피동적 수단입니다. 그래서 보통 귀자는 수동적 어조사로 사용되는데요. 중국 고문에서 뭐뭐 할 뿐, 뭐뭐 할 따름 이라는 그 의미로도 많이 쓰이는 자형이 되겠습니다. 또 이 귀는 출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태아가 어미배에서 나올 때 가장 큰 이 머리의 양쪽 귀가 빠져야 이 무사히 출산이 마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 빠진 날은 태어난 날을 뜻합니다. 또한 이 그릇과 항아리의 양 손잡이 부분은 머리 양쪽에 붙은 귀를 닮았다 하여 귀라고도 보통 부르죠. 결론적으로 오늘날 이 귀자가 가지는 의미는 귀로 듣다, 태어나다, 상나다 등이 되겠습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정가를 매길 목적으로 물리친 적의 귀를 수집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나타낸 이 자형이 연이을 연자가 되겠습니다. 연이을 연은 귀자와 이 옆에 이 실결 관자의 합자입니다. 귀를 실로 끼어 연이어 매단다는 의미입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이 귀자 옆에 실사자가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오늘 자형에는 이런 잔인한 의미는 없고 단지 연있다, 합하다, 연계하다는 뜻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듣다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 자로는 이 들을 문이 있죠. 각골자를 보면은 이 하품 험자와 이 귀자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하품 험은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사람을 나타낸 것인데요. 이 손을 들고 있어서 이때는 하품의 의미가 아니라 소리치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형은 이 사람이 소리치고 귀를 세워 듣는다는 소통의 의미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의 가장 원시적인 소통 방법이랄 수 있습니다. 이후
이 들을 무는 혼인하다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요. 고대에는 결혼을 하게 되면은 신랑이 패역함을 등에 지고 신부를 데리러 이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신부는 아침부터 신랑이 오기를 학수고대하였는데 집 입구에서 신랑이 언제 오나 귀 기울이는 모습을 이 자영이 닮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검문자영은 이 머리를 이 치장한 신부가 이 부르는 누군가를 부르는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귀자가 있고요. 또는 이 아래 이 여인녀를 따로 추가하여 신부의 기다림을 나타내었습니다. 이 설문에서는 간단하게 이 귀자와 어둘혼으로 표기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신랑이 해질녘이 다 되었어야 신부집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혈혼의 구성자에 이 어둘혼이 있는 까닭도 그러한 연유입니다. 소전에서는 이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이 문 앞에 귀를 기울여 기다린다는 이 귀자로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들을 문의 오르날 의미는 듣다, 들리다, 방문하다, 소식을 전하다 등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247화 이 말미에 이 고루 과문이 나오는데 이 들을 문이 한 번 더 등장할 예정입니다. 다음 자는 담원입니다. 이 자는 흑토자와 뻗칠 긍의 합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흑토자는 땅 위에 이 흙덩이를 그린 자형입니다. 흙은 땅을 구성하고 모든 식물들의 뿌리가 자리 잡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흙은 그 의미가 땅, 영토, 장소, 고향, 바탕 등을 뜻하며 오행에서 이 음의 기운과 이 양의 하늘의 기운이 맞닿는 중간 지점을 나타내는 자형이기도 합니다. 뿌리의 의미일 경우에는 뿌리 두로도 불리우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흙이 옷이나 손에 묻으면 더럽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흙은 더럽다, 지저분하다는 의미도 있어서 이때는 쓰레기 차로도 불리웁니다. 뻗칠 긍은 베풀선으로 불리우는데요. 원래 단독자로 쓰인 자형은 아니고 이 베풀선이나 항상 항의 구성자로 쓰이다가 나중에 단독자로 이렇게 빠져나온 자형이 되겠습니다. 베풀선의 각골자를 보면 이 진면자 안에 이 둥글게 말린 뭔가가 있는 형태입니다. 이것은 글을 적은 나무의 표피 혹은 죽간을 마른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에는 나라의 중요한 내용이 적혀 있어 왕의 조소, 선포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형은 나라의 중요한 사실을 이 백성 모두에게 공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널리 알리다, 널리 펴다, 밝히다, 떨치다, 베풀다 등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건문에서는 양단이 말린 형태였다가 소전에서는 이 서고에 잘 보관된 축간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면자가 없는 이 형태가 이 베풀선의 간략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항상항은 이 반달긍으로도 불리우는 자형입니다. 각골 자형을 보면은 하늘과 땅 사이에 반달이 있는 형태입니다. 이는 매일같이 땅 위로 올라와 다시 지평선으로 지는 달을 그린 것으로 이 달의 꾸준함, 항상 변치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문에서는 이 마음심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마음심을 넣어서 변치 않는 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오가는 반달을 그린 것이므로 자형은 반달, 달이란 뜻이 있고 이때는 이 반달긍으로 읽힙니다. 그런데 반달을 뜻하는 자형은 소전 형태에서 새로운 의미가 추가되는데요. 바로 이 반달을 이 아래와 위를 연결하는 이 사다리 형태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뻗치다, 가로지르다, 연접하다 등의 의미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반달긍에서 이 마음심이 없는 이 형태가 이 뻗치다는 이 뻗칠긍으로
이 단독자로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 이 도랄회가 구성자로 쓰이는 경우도 이 뻗칠 경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도랄회의 각골자도 이 둥글게 말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는 물의 소용돌이를 그린 자형입니다. 그래서 원래 의미는 이렇게 둥글게 돌다였습니다. 그러나 차츰 돌다는 의미는 다시 되돌아오다는 의미로 발전이 되어 돌아오다는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이 소용돌이 치다는 자형으로 다시 만들어진 것이 이 상수변이 들어간 세차게 흐를 환자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의 구성자로 이렇게 뻗칠 경이 들어가 있지만은 기원자는 이 돌회자가 되겠습니다. 다모는 이 뻗칠 근과 흑도자의 합자로서 이 흙으로 된 둔덕이 이렇게 쭉 뻗쳐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동네를 둘러싼 흙담장을 의미하는 자형입니다. 적이나 사나운 짐승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이 울타리를 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모는 이 담, 담장, 울타리, 에워사다, 두르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옛날 대부분의 일반 서민들 집은 담장이 없었기에 이 담장이 있었던 이 관아라는 그런 뜻도 이 담원자는 갖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담장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나무조각장 또는 이 상으로도 불리죠. 그리고 악길색 또는 거둘색의 합자로 되어 있는 자형이 되겠습니다. 나무조각장은 나무조각상으로도 불리우며 이 넓적한 물건을 이 세는 단위로도 사용이 되어 우리가 보통 한 판, 두 판, 세 판 등 헤아리는 수사로 사용될 때는 이 장이나 상이 아닌 판으로 읽습니다. 조각 이 장의 거울상 형태인 이 조각 편자가 있기도 합니다. 서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지만 사실 각골이나 건문에서는 구분 없이 사용된 같은 자형이었습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이 다리가 달린 이 평상이 옆으로 뉘어진 형태입니다. 얇은 나무판으로 만든 평상을 그린 자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또 다른 해석으로는 이 나무에 이 고정된 이 거리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소전을 오면서 이 자형은 정형화가 되는데요. 이 소전 형태가 이 나무목의 이 반쪽을 서로 나눈 것처럼 보이므로 나무를 반으로 쪼갠 판자를 그린 것이라는 이런 해석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전에서 이 판의 위치에 따라서 자형 분화가 되었습니다. 이 상판이 이렇게 우측에 있는 경우가 나무조각 장이 되고 좌측에 있는 경우가 조각편이 되겠습니다. 이 조각장은 나무조각, 늘, 평상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이 조각편은 이 장보다 훨씬 작은 나무조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의 의미는 이 조각, 납작한 조각, 아주 작다, 쪼개다, 절반 등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절반이라는 의미일 때는 이 편이 아니고 반으로 읽습니다. 나무조각장이 평상의 의미가 있지만 그 의미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나무목을 이렇게 추가한 평상상도 소전에서 또 새로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집안에 이 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 지범자 안에 나무목을 넣어서 평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집안에 있는 이 상은 이 밥상의 의미가 강합니다. 악길색 또는 이 거둘색은 전답에서 이 곡식을 수확하여 모은 것을 그린 자형입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밭전자 위에 곡물을 뜻하는 이 벼자가 2개 혹은 3개 그려져 있습니다. 이는 경작지에서 이 삭을 수확해 모은 것을 뜻합니다. 다른 각골자를 보면 이 다리가 있는 이 창고 위에 이삭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는 이삭을 저장한 창고를 의미합니다. 예로부터 이삭 창고는 습기로부터 곡물을 보호하기 위해 이 다리를 높게 하여 지어졌습니다. 소전을 보면은 밭전자가 이렇게 회자, 돌아올 회자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이삭을 쌓은 단이 둥글게 모아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색의 원래 의미는 수확하여 거두다, 모으다 였습니다. 그런데 모으다는 의미는 쓰지 않고 아끼는 것이므로 이제는 아끼다, 아껴 쓰다, 인색하다, 탐내다 등으로 그 의미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소전에서는 이 거둘 색이 아껴 쓰다는 이 아낄 색으로 더 많이 사용이 되므로 거두다는 의미를 따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 벼자를 변에 추가한 수확하다는 의미의 거둘 색이 따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담장은 이 수확하여 저장하다는 이 거둘 색, 그리고 나무 조각을 뜻하는 이 나무 조각장의 합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확하여 모은 이삭덤이나 곡물 창고 둘레로 나무 조각으로 울타리를 친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백성들에겐 가장 중요한 문제였으며 지금처럼 모두가 배불리 먹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상군자의 손길을 막기 위해 곡물 창고 주위로 이 나무 판자로 만든 이 담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둘색의 의미 중에는 근심하다는 그런 뜻도 있는데요. 이는 수확한 곡물을 도둑맞을까 염려한다는 의미입니다. 고대 곡물 창고 주위를 두른 담장은 주로 나무 판자를 이렇게 엮어서 만들었기에 그 재료인 나무 조각 장이 변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후 세월이 흐르게 되면서 이 담장을 흙과 돌로 적조하게 되면서 자양도 변하게 됩니다. 즉 나무 조각 장을 흙토자로 바꾸어 이 흙담을 표시한 이 담장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두 자의 의미는 동일합니다. 이 담장자의 의미는 이 담, 담장, 경계, 가두다 등이며 이 가두다는 의미는 나중에 관이라는 의미로 확장이 되었으며 특히 관의 옆으로 둘러막은 이 판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옆으로 둘러막았다는 이 해석에서 이 치마라는 그런 뜻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즉 담장 안에 치마를 입은 사람이란 뜻으로까지 발전되어서 이 담장자는 이 생뚱맞게도 궁녀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사진은 중국 산시성 다리현 이 풍도 의창 사진입니다. 서태후가 천하 제일창고라고 명명하기도 했는데요. 의창은 풍년의 곡식을 저장하여 흉년에 백성을 규율할 목적으로 만든 곡식 창고를 의창이라고 합니다. 풍도 의창은 지금까지 잘 보존되어 있으며 현재도 곡식을 저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풍도 의창은 이 벽돌로 된 가마식 곡식 창고이며 이 주위로 이렇게 토담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토담 울타리 안에는 약 58개의 톡을 있고 한 톡을에 90톤의 곡식을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 사자 촉이원장, 즉 담장에도 귀가 붙어 있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나라가 망하고 나서 송나라가 세워지기 전까지 약 53년간 5대 십국시대가 흥망성쇠를 거듭하게 됩니다. 이 풍도라는 이 인물은 당나라 말기에 태어나 후당 때 입신해 5왕조에 걸쳐 10명의 임금을 섬긴 처세 달인이었습니다. 이 풍도의 처세 기본은 이 입희화근이니 항상 말조심하자 였다고 합니다. 그가 지은 이 설시, 혀에 관한 시가 유명합니다. 이 구시, 지화문, 입은 바로 화가 지나는 문이요. 설시, 참신도, 혀는 바로 몸을 베는 칼이다.
폐구, 심장설,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감추면 안신처철에 편안한 몸을 어디서든 지킬 수 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